오늘은 절차 분석 제3장 매각 절차의 시료입니다. 경매 절차가 가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은 이게 정상적인데, 때로는 가다가 경매 절차가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 절차의 시료다라고 하는데, 매각 절차의 시료는 하나는 취하가 있고 취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러면 경매가 이렇게 쭉 게시되겠죠. 경매를 신청했다가 을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경매의 취하다라고 합니다. 경매를 여기서 취하하게 되면 경매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또 때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 경매 절차를 쭉 진행하다가 경매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경매 절차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다라고 합니다. 이 취하나 취소가 되게 되면 경매 절차는 없던 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매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청되어서 시작된 경매 절차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취하나 취소로 경매 절차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에 관한 이런 이슈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매각 절차가 정상적으로 쭉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는 것, 즉 실효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경매의 취하입니다. 경매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는 소급적으로 실효됩니다.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취하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취하할 때는 취하서라고 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취하를 해도 됩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경매는 없었던 것으로 되는데, 이 경매 취하는 누가 취하를 하는가? 신청 채권자가 취하를 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가능한가?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매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경매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경매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라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라면 언제든지 신청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는데,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아니면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갚겠다, 좀 봐달라, 내가 약속 꼭 지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봐줄 수 있겠죠. 거둬들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경매의 취하인데, 취하는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아직까지 개시되지 않았다든지, 매각기로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매각기로의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느 누군가 낙찰자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서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없고, 취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낙찰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채무자가 내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취하서에 동의 좀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취하에 동의해 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해주겠죠? 어렵게 분석해서 경매길에 매각길에 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낙찰자로 되었는데 여기를 취하를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건 없던 일로 되잖아요. 그럼 물론 취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죠. 경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모두 무산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 해준다는 얘기지 반드시 동의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컨대 보세요. 내가 이 부동산을 X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약에 8천에 낙찰받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1억에 팔 수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단 낙찰받고 잔금 다 내고 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팔아서 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이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갑이 와가지고 우리 취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동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낙찰자가 못 해드리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낙찰받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줍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낙찰받은 취하에 동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내가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동의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줄 테니까 좀 취하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 300만 원은 세금 하나도 안 떼는 300만 원이잖아. 지금 당장 돈이 생기는 거잖아. 이 2천만 원은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잔금 다 내고 나중에 팔고 세금 내고 했을 때 나머지 생기는 수익이고 그래서 취하에 동의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때로는요, 취하에 동의를 해줄 때에 일정한 이런 보상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하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의 취하와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늘 전에 있었던 어떤 포항에 있었던 제자가 한 사람 생각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인 그런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어떤 바닷가에 있는 별장형 주택을 경치가 좋은 쪽에 있는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았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그래서 상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낙찰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1등이 됐는데 자기 때문에 조금 덜 써가지고 낙찰받지 못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걸 꼭 낙찰받고 싶었는데 내가 당신이 더 많이 쓰는 바람에 내가 낙찰받지 못했다. 당신이 이것을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되팔 그런 생각이 없는가? 되판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이 낙찰받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 낙찰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나한테 무슨 좋은 물건 잘 낙찰받았다고 자랑하러 왔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고민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이 뭔데? 라고 했더니 잘 낙찰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얘기인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제 뭐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뭐 이런 헌기도 막 나고 막 이렇게 가지고 형편없이 녹수자같이 이렇게 생긴 얼굴도 시커멓게 탄 이런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이 나는 갑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소유자인 채무자다 라고 하면서 낙찰자에 와가지고 이거 취하에 동의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은행에서는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 내가 은행에 빚을 갚으면 취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동의를 해줘야지 그게 취하가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왔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해외에 선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이게 이제 해외 선교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 은행에 관한 채무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이자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얼른 조치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해외 뭐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뭐 여기서 여권이라든지 이런 거 일정도 조정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대개 보게 되면 신권에는 낙찰이 안 되잖아요.
대개 한두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낙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이번에는 낙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신권이 또 낙찰이 되고 마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교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살 집입니다. 살 집인데 이거 당신이 꼭 낙찰 받아서 소유권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한테 양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이 돼 가지고 온 겁니다.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외 선교사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해외에 전파하는 사람이 선교사지, 그죠? 그러나 선교사는 가가지고 여기서 종교 활동에 대한 여기 선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학교도 가서 져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우물도 파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진짜 똥구멍 찌르기가 가난할 때에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똥구멍 찌르기가 가난하다는 말 아세요? 그거 왜 그런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춘곤기 때 되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도 캐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맨 끝에 보게 되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걸 끊으면요, 이 바깥에 시커먼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아예 뽀얀 껍질이 있어요. 그거를 소나무 껍질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뺏겨먹고 그랬다니까. 약간 이렇게 물도 많이 나오고 단맛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섬유질이 풍부하죠. 약간의 송진기도 있잖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한다고? 반대지.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찢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옛날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나라였다고. 정말 이게 춘궁기에 보릿고개를 제대로 못 넘기면 아사자가 속출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 나라 말이야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자마자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러가지고 완전 잿더미에 있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것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급격한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과거에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이야. 세 발의 피야. 독일은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패망하고 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오늘날의 독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원래 강대국이었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었다고. 전 세계를, 유럽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대국이었다고. 그 강대국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우리가 강대국인 적 있었어요? 독일처럼 그렇게 잘 살고 강대국이었었냐고? 아니잖아. 형편없는 나라였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어디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에 비유를 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아사를 뭐했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해가지고 우유가루,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거 해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도 져주고 학교도 져주고 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여기 사립학교 이런 거는 외국 선교사들이 져준 학교들이 많습니다. 연세대학도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외국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져준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학교에, 여기 학교 이름이 쉐터칸, 아담스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그게 뭐냐면 쉐터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요 건물 하나 져준 거야. 그걸 기념해서 쉐터칸 이렇게 한 거야.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건물 하나 져준 거야.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것을 아담스간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를 와가지고 병원도 져주고 학교도 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먹고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원조를 받은 그런 선진국 이런 쪽에다가 우리 다시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진 빚을 갚는데 어떻게 갚냐 하면은 지금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못 살던 나라에 우리가 대신 빚진 거 갚는 거야. 옛날에 빚진 거를.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건 민간 외교관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런 선교 활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이거 집을 경매로 날리게 되었는데 와가지고 저희 제자한테 와가지고 취하서에 동의 좀 찍어 취하에 동의 좀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 제자가 교수님한테 맨날 깨끗한 부자가 되라, 존경받는 부자가 되라라고 계속 배웠는데 자기가 이거를 여기다 양심의 한편으로는 여기다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취하서에 동의를 해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만 원의 기대 수익이 안녕하고 날아가는 거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신혼 초에는 젊은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친구한테 5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교수님한테 배운 바로는 이거 취하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취하에 동의를 해주는 순간에 내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대 이익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게 고민이 돼서 왔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 친구의 고민을 이해하십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솔직하게 내가 널 보고 청부가 되라라고 가르쳤지만 내가 너의 사정이 된다고 한다면 나도 과감하게 그냥 용기 있게 도장 찍어준다고 나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나도 장담할 수 없는데 내 제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동의를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다고 너를 절대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한 보름 후에 이 친구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취하서에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으면 지금 얘기 안 하겠지. 취하서에 동의해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취하서에 동의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 이 채무자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한편 마음속으로 뿌듯하더랍니다. 내가 비록 돈도 없는 젊은 친구지만 그래도 내가 선량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5천만이라는 커다란 기대 이익을 내가 버려가면서까지 내 선량한 양심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뿌듯했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했는데 문 밖에 딱 나가는데 갑자기 문이 딱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더랍니다. 그 심정 이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잘했다. 응? 너 역시 내 제자 맞다. 선생은 나도 너처럼 못했을 수도 있다. 네가 제자가 선생보다 낫구나.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5천만 원의 커다란 이익을 네가 그 선량한 목적을 위하여 네가 그 이익을 버렸지만 네가 믿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믿는 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정의든 어떤 힘이든 너를 몇 배 더 축복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깨 두들겨서 보냈습니다. 잘했다라고 그냥 위로하려고 한 것이지 그냥 몇 배 축복할 거다라는 빈말로 한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 이후에는요 얘가 하는 일 모두 잘 되는 거야. 얘가 손대는 건 얘는 마이다스 손이야. 얘가 손대면 모두 다 잘 되는 거야. 심지어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 왔는데 이건 공법상 규제가 쫙 묶여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풀리는 거야. 이건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물건 낙찰받지 마라고 했는데 이런 물건 왜 낙찰받냐 막 야단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절대로 안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데 이게 개발지원국에다 상수보호에다 막 이렇게 묶여있던 게 다 풀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10배 20배 막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정말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내가 옳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경매 취하를 강의할 때 되게 되면 늘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저기 세종에 가 있습니다. 세종에 가 있는데 고향이 포항이죠, 그죠? 근데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고 못했습니다만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포항 갈 때는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지금 고향 가는 중입니다 하면서 잘 계시죠? 라고 안부 전화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라고 했더니 거기 세종에서 상가 건물을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답니다. 자기 아파트 말고. 근데 거기서 1층하고 2층은 거기 커피 전문점 그 뭡니까 콩다방 별다방 이런 거 있죠. 그거 세주고 있답니다. 괜찮겠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취하는 다시 보세요. 취하는 누가 취해 주는 겁니까? 신청 채권자가 취해 주는 겁니다. 취하게 되면 경매는 소급적으로 실효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낙찰자가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경매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낙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 효력이 발생합니다.